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선으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환율 움직임이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악재가 쏟아지면서 토요일 새벽에 일제히 3대 지수가 약세권에서 거래로 마감이 됐습니다.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1% 정도 내외가 떨어졌죠. 역시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미중 간 마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한번 짚어드려야겠는데요. 9월 말에 글로벌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연기금들은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높다 해서 주식 편입 비율을 높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6월 말 이후에 3분기에 세계 주가가 한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편입 비중이 인위적으로 높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높아졌거든요. 이것이 매물 출회하는 이런 문제가 지난 주말부터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스닥 지수, 그것도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던 슈퍼스탁 주식, 소위 빅네임 주식들이 이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서 보면 슈퍼스탁, 빅네임 이렇게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네. 그 밑에 아까 우리 김선영 대표께서도 추천할 때 펠레탁이라든가 인베르코라든가 해서 시청자분한테서는 그동안 해외 주식 GBK 할 때 다소 좀 생소한 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는 시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3분기 포트폴리오 조정을 앞두고 대형주들의 어떤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정하는 측면에서 매물 출회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런 것이 겹쳐서 기술주의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번에 기술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차리 피킹 저가 매수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렇게 비율이 서학개미들이 높다 그래요. 네. 그럴 때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실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였던 이런 슈퍼스탁 주가가 이제 베이스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원화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하는 데도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폭보다도 더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든다 환차적 때문에 이런 것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한 2주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돼야 될 게 한 2주간은 기술주를 비롯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매물 출회 이것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현재 보면은 대부분 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주식의 적정 수준보다 한 10% 이상 주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물량이 출회되면 가장 적게 잡더라도 한 2천억 달러 정도는 매물이 출회되지 않겠느냐. 이건 미국의 기술주라든가 미국의 주식이 펀더멘털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걸 겨냥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나설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행동주의 공매도들이 올해 3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공매도 치고 주가 하락하면 수익이 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런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단순히 이렇게 미중 간 마찰 이런 부분에 상시적인 재료와 함께 새롭게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한번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도 뉴욕 월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향후의 미국의 주가 전망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차리 피킹 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미국 증시를 떠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의
갈등을 좀 많이 이렇게 빚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한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크게 예측이 되고 있고, 한편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전부터 네. 사실 이런 조짐들이 있고 한국 증시가 부각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한국 주식이 이렇게 더 유망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환율 문제를 한번 떨어지지 않을 때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예상 이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4원 정도, 근래 보기를 드물 정도로 환율이 14원 정도 급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께서도 무엇보다도 달러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는 기업인들께서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환율이 하락할 때 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상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환율이 안 떨어지다가 어떤 특정 계기가 되면은 순간 떨어진다 하는 이런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보면 92, 93 레벨대에서 안정적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안정적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는데,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은 달러 인덱스 안정 속에 원달러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상 요인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973년 이렇게 처음 그 페드에서 산출했을 때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가 들어가지 않았고 가장 약소국으로 입장에서는 스웨덴 크로나 환율이 들어갔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캐나다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영계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화,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통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절상 요인을 달러 인덱스에 반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안정적이지만 위안화 그 평가 절상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달 들어서 위안화의 절상 추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홍콩 시대 사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환율의 전문가 이런 분들께서도 달러당 그때 당시에 1달러 7.1, 7.2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1달러 7.5 정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원과 위안화 간의 동작 예수를 따진다면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갈 것이다. 네. 그러면 달러 사라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게 시간이 그렇게 몇 개월 경과되기 전이니까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콩 시대 사태에 1달러에 7.5 위안대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보면 거꾸로 6.7 위안대로 절상되다 보니까 사실 6.7 위안대는 두 가지 측면, 골드만삭스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로 봤던 것이 1년 정도 앞당기는 수준이고 네. 두 번째는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다 해서 골프공의 가장 핵심적 부위가 스위스 파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양국 간의 서로 이해관계에 가장 잘 반영하는 선이 보통 국제위안시장에서는 스위스 파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달러당 6.8에서 하단, 그다음에 7.0이 상단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네. 근데 미중 간 마찰 위에 6.8달러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항상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면 맞지 않는다. 최근에는 위안화 환율이 빠르게 절상됨에 따라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동적에서가 0.7 정도 속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원화가 강세되는 거다 하는 이런 특징을 좀 이어셨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골드만삭스 등이 당초 예상을 했던 데에 비추어 본다면 6.7 위안대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왜 1년이나 이게 앞당겨진 것입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안정 속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위안화 환율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그 달러 가치에 대해서 평가 절상하는 요인이라면 결과적으로 중국 측 요인이 네.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원화 강세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내부적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때 한번 전해 드렸습니다는.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빠를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는 이 코로나 문제에 따른 이 문제는 통청액의 문제거든요. 실정법상이 아니라 통청액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염의 병의 통제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거기다 경제활동 재개라든가 이런 거는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원래는 경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동안 내부적 문제점에서 3대 회색고 불서 문제, 다시 말하면 과다한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코로나의 발병 진앙지랑 겹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려운 봉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런 것이 6개월 전까지 모습이었습니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염 통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차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적 그 통제력을 반영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했고요. 지금은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통계 문제도 전 앵커도 전해 듣지 못했을 겁니다. 네. 지금은 한 자릿대로 이거 내려가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통계 조작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는. 어쨌든 인구가 지금 뭐 한 14억 정도 그리고 호적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 보면 17억 중에 지금 어쨌든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 나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셧다운, 브레이크다운 하는 문제가 빨리 겪었죠. 네. 미국이 5월 15일 날 뉴욕에 그 경제활동 재개했습니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재개했거든요. 이것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라는 것은 띄었다가 붙이면 경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띄었다가 붙이면 경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V자 반등하는 것이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 보면은 뭐 아시겠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2분기에 저게 플러스 3.2%면 1분기 만에 1분기 격차 만에 사실 10%포인트에 저기 네.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10%포인트가 급반등한 거죠. V자 반등. 이것이 통화가치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IMF가 올해 성장률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록할 것이다 하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 원래 고성장이지 않느냐? 고성장 맞죠? 근데 중국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국가, 소위 고성장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 지금은 중국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국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IMF도 인정해서 전망치를 내놓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도 ANZ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 경제 성장률 2.8%까지 예고될 것이다 하는 쪽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측면이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 대표적으로 경기 실상을 반영하는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절상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세 덕분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또 절상이 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1대1로 실크로드 계획에도 어느 정도 활기를 다시 되찾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네. 이런 부분에 진행되는 것, 구조 측면에 진행되는 것을 아마 우리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접 국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체기를 맞고 있죠. 미국도 대선이 이제 한 2개월도 못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베가 교체가 됐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기에 들려서 사실 이런 구조적 문제, 체제 전환 문제를 소홀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재료에 치중하다 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그동안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구조적 문제, 고질병이 부각되면서
경기가 어렵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용 경색이 되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했던 1대1로 계획들이 좀 속속 가셔야되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위안화 국제화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력하는 이렇게 디지털 통화 문제 그리고 원유 결제 시장에서 페트로 달러에 대비해서 페트로 위안화 시대 정겨는 이 측면이 지금 시진핑이 위안화 국제화제에서 종전에 취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하는데요. 왜냐하면 종전에 가장 추진했던 것은 사회적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1대1로 계획이다 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그 스리랑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확충시키겠다 하는 계획이었었죠. 이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온라인 상이거든요. 여기에 기축통화 야마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1대1력의 우선순위의 변화전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월 초에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도입됐죠. 근데 지금은 일본은 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아시아 중심 통화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시아 중심 통화 역할을 뺏기겠다 해서 위기감에서 디지털 엔화 도입을 연내에 도입하겠다 하는 이 대폭적인 수정 방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됨에 따라서 미국도 페드도 주관자는 이거 페드입니다. 페드도 조만간 디지털 달러 계획을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도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면 대선 이후에는 대부분 다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것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근데 대선 직전에도 아마 지금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빠르게 정착됨에 따른 어떤 위기감이 작용해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원유 결제 시장이죠. 지금 원유 결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달러 피해가 많았었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칼텍스라든가 뭔가에서 중간에 그 중개상들에 의해서 세계 원유 시장을 이렇게 최소한 그 유통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 시장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미국의 그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이 피해를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되는 상태에서 중국의 그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유 결제의 위안화 결제 시대, 소위 페트로 위안 시대가 전개되다 보니까 세계 각국들의 탈달러 조짐이 외환보에서부터 달러를 줄이려 나가는 이런 탈달러 조짐이 결제 시장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 유지하였던 달러 중심 체제의 브레튼 우드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부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금융시장을 이렇게 읽을 때는 주식시장이 워낙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에 재료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한데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체제 내지는 구조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페트로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위안화 절상 추세는 주로 미국 측 요인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요, 위원님? 네, 사실은 우리가 화폐 교환 비율이라 하는 것은 네. 중국도 요인도 있고 미국도 요인이 있습니다는 앞으로 뭐냐 위안화 그 평가 절상 문제는 중국보다도 미국 측에서 평가 절상 요인을 많이 제공할 거다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새롭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달러 가치는 머큐리 요인, 펀더멘탈 요인과 그 다음에 사실 그 마스 요인, 정책 요인에서 많이 결재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머큐리 요인을 이렇게 보면 경기입니다. 경기는 지난 주말에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올리고 내년부터 떨어뜨렸죠.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뱀이 꾸불꾸불해서 간다 하는 스네이크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V자형, U자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는 그런 것을 다 종합한 형태의 아주 뱀이 기어가는 꾸불꾸불한 형태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미국 경기가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 미국의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는 아무튼 경기적 측면에서는 꾸불꾸불한 불안한 경기다. 그러면 달러 약세 요인이겠죠.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재료금리를 2024년까지 유지하겠다. 근데 한번 보면 중국이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동결하지 않게 원래는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네.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료금리를 2020년까지 가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로 자금 유입, 중국 증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증시로 자금 유입된다면 결국 위안화가 평가 저상되겠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2분기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왔는데요. 네. 작년 그 동기비에 비해서 50% 이상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연결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이렇게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켜서 2011년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최대 굴욕을 맞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못하죠. 왜냐하면 대선 입장에서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대선에 불리한 통계를 잘 이렇게 홍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심해지면 사실은 미국은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 이런 쌍둥이 적자 이론이 1980년 레이거노믹스서부터 이것이 국제금리 이론의 큰 이렇게 특징으로 자리 잡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피치가 국가 신용 전망을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캐시플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달러 약세되고 그 다음에 신용도 측면에서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머큐리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스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요인 달러 정책입니다. 원래 그 공화당은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정책입니다. 뭐 전통이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정책을 오락가락 강세 약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측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월가에서 외환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공화당일 때 트럼프 대통령 여부와 관계없이 강한 달러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에 유지된다 하는 각도에서 달러 가치가 그동안 유지된 측면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자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50일 정도, 네, 50일도 채 45일 45일 정도 남았죠? 네. 45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조차도 바이든이 이렇게 앞서는 측면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이렇게 집권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는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강한 달러 정책의 공화당에서 자 시장에 맡겨놓는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 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세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경기 요인이라든가 재료금리라든가 쌍둥이 적자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위안화는 중국의 요인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측 요인 달러 가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스 요인과 머큐리 요인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또 9월 LPR 중국 금리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1,160원대로 급락한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하루에 네. 14원 정도 이렇게 급락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이 급락한가에 따른 반등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16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거보다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업들이 이 결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일정 기간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환율이 1,100 올라간다 하더라도 1,120원대로 정착되는 게 아닌가. 물론 반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는 이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1,120원대로 눈높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일 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위안화 절상이 가장 큰 요인이니까 위안화와 원화 간의 동작 계수 지금 0.7 내외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3일간의 동조화 계수를 보면 거의 0.95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최단계 모습입니다.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원과 위안화 간의 이렇게 동작의수를 기관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보면 0.7 내외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자, 달러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머큐리하고 마스인이 교부돼서 미 1대 스티브 로치. 이거는 이제 외환에 대해서 이론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주택시장 주식과 관련해서 예일대에 로버트 실러가 있고 와튼 스쿨의 주식과 관련돼서는 제라미 시겔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험과 그다음에 사실 그 전문적인 학식의 개념이 같이 많은 사람이 이분들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스티브 로치는 외환시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학식도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그런 전문적 지식과 시장 경험을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시청자의 판단에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티븐 로치는 좀 시간이 돼서 이 시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는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이게 3년, 5년이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네. 30%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이번에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6.7 위안 갑작스럽게 평가 절상된 이후에 본인 자신의 속하 있는 이러한 환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없고 블룸버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울러서 1년엔 위안화 환율이 6.3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것이다. 그러면 위안화 요인만 감안하면 시청자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60원입니다는 또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주 급락에 따라서 반등할 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는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1년 후에 위안화 환율이 1달러 6.32로 간다면 1,100원 깨지는 거로 나옵니다. 1,09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환율 예측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로이터 통신 그다음에 블룸버그의 환율 전망구로 하는 크로스 섹션 데이터 네. 이런 쪽을 감안해서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1,100원 분기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경제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이 대목을 말씀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안화가 절상되고 원화가 절상되는데 우리 경기라든가 수출에 부정적이지 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느냐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언제 한번 그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썼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출 구조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대목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상되면 원화가 절상되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모습 보면 우리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충격 이런 것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27%, 25%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위안화 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돼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5%, 27% 차지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가되고 한국 경기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보다는 적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경기 요인에 의한 수출 증대 효과가 환율에 의한 수출 감소 효과보다 월등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위안화가 원화가 절상되니까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하는 이쪽을 말씀드리니까 당신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문빠냐 이렇게 해서 냈길래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절상은 중국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비중이 25%, 27% 차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의 수출과 경기 증대 효과가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수출과 경기의 감소 효과보다는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력 상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앵커도 한번 보면 우리 주력 상품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IT,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아닙니까? 네. 이제는 한국의 수출 구조들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누구랑 다툽니까? 누구랑 애플 다투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업종들이 누구랑 다툽니까? 세계적인 기업과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관념대로 우리가 환율에 의존하는 천사 구조가 완전히 탈피한 입장이에요. 저는 완전히 탈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상품들이 고기술 상품, 고품질 상품, 고디자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수출 감소 효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경기 운전 효과가 종전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융 사이드가 크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면 상품 수출 이상으로 자본 수출이 중시해야 됩니다. 네. 현 정부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이렇게 자금들이 해외 글로벌 자산 쪽으로 가면 저거 뭐냐 밖으로 나가는 거 규제해야 된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이렇게 투자공사 KIC에 최인남 그 사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40조 이렇게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품 수출에서 그렇게 벌어들입니까? 자본 수출도 금융 사이트가 클 때 자본 수출이 그만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도 중시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런 각도에서 한국에 보겠습니다.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 자본 유입되죠. 최근에 외국 자본 많이 유입되죠. 그러면 외국 자본 유입된 주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부동산도 들어가니까 부동산도 올라가고 자산 효과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여기서 종전을 관념해서 탈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가 퇴조가 되고 있죠. 아우타키 자급적 성격이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원화가 절하되도록 세계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출이든가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0대 규모다 하면 자 우리 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걸 탈피해서 내수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수장. 네. 내수장. 그러면 다른 어떠한 이렇게 내수장을 키우는 것보다도 원화가 절상돼서 내수장을 키우는 것이 부작용 없이 내수를 키운다. 그래야 코로나 같은 이런 뜻하지 않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경제라든가 독립성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원화 절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대단히 호환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경기가 부양되는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함에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달러 투자자들의 의문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달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코로나 사태를 보면 네. 1285원대에서 사실은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1180원 이렇게 할 때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예금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어서 떨어지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아마 달러 예금 잔고가 체리핑 차원에서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750억 달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정도 떨어지니까 야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가. 그래서 지금 체리핑 차원에서 또 달러를 더 사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또 추천하는 은행 PB들도 좀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 길게 보면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서부터 많은 분들이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사라 할 때서부터 이렇게 길게 잡는다면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270원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코로나 사태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285원 정도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전부 그 밑이었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달러 약세를 현실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는 실제 달러 인덱스의 92, 93이 나타난 것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종전에 달러 산출할 때 스웨덴 크로나를 빼고 지금의 교육 비중에서 가장 높은 중국을 넣는다 하면 지금 92, 93대에서 움직이는 수준보다도 달러 인덱스가 새로운 산출은 85대입니다. 네. 지금보다도 10% 정도 더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실제 달러 약세는 더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안전통화뿐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달러를 사놓으신 분들이 지금 환차선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1160원대에는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 급락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체리핑하는 것보다는 사실 과도한 달러를 줄여 나가는 것이 또 외환 당국에서는 지금
환차손이 코로나 사태의 매입 기준을 환율 수준별로 본다면 한 3조 이상 환차손이 나온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부 손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가이드 시장에 대한 물론 직접적인 개입은 힘들겠습니다는 이런 쪽에 지침을 좀 잘 가이드해서 우리가 국부가 환차손에 의해서 이렇게 로스가 당하는 이런 쪽은 좀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